화려한 서울의 숨가쁜 삶의 한가운데 금수저와 흙수저로 빈부의 경계가 명확히 그어지는 이곳에서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를 바삐 스쳐 지나가며 단지 그 사람의 꼬질꼬질한 유니폼이나 그들이 하고 있는 일만으로 그들을 평가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강남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은 고귀하고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비천하다고 단정 짓곤 합니다. 하지만 이 인생에는 언제나 막장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한 의외의 시나리오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차가운 재벌 그룹 여성 대표와 가난한 보안 요원 사이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오만한 도전장 하나, 고장 난 슈퍼카 한 대, 그리고 운명의 10분. 과연 누가 진정으로 영원히 부유한 사람일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정답을 찾아보시죠. 강남 최고의 호화로움을 상징하는 그랜드 팰리스 쇼핑몰의 1층 로비 한가운데 고급 승용차들이 길게 줄지어 서서 고층 강화유리에 반짝이는 빛을 반사하고 있던 평온한 공기가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권력을 상징하는 은색 롤스로이스 팬텀 한 대가 드롭존 정문 한복판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멈춰 서서 기웃거리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호원과 비서, 유지보수 직원들이 달려왔지만 그 누구도 감히 10억 원에 달하는 이 거대한 기계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윤세아가 운전석에서 걸어 내려왔습니다.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검은 선글라스를 착용했으며 몸에 딱 맞춰 제작된 우아한 흰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로비 전체를 환하게 밝히는 듯했습니다. 갓 30대를 넘겼지만 그녀는 이미 쇼핑몰 체인과 한국 최고의 기술 플랫폼을 소유한 유명한 자수성가형 여성 대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뛰어난 능력은 흠모했지만 동시에 냉혹하고 오만한 갑질, 성격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윤세아의 세상에서 돈과 주식은 인간의 가치를 측정하는 유일한 척도였습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차가 여기서 시동이 꺼질 수가 있어? 내 차는 지난주에 센터에서 막 정비받고 나왔단 말이야. 한 비서가 겁에 질려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작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서비스 센터 기술자들을 불렀습니다만 테헤랄로가 퇴근 시간이라 꽉 막혀서 도착하려면 1시간은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윤세아는 이를 갈았습니다. 분명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빛으로 쩔쩔매는 직원들을 훑어보았지만 아무도 감히 그 차에 다가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당황하고 있던 그때 로비 구석의 보안 초소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세기발에 누렇게 된 흰색 유니폼 셔츠에 낡은 정장 바지, 큰 키에 구릿빛 얼굴을 한그는 선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남기태, 쇼핑몰의 오후 근무 보안 요원이었습니다. 어깨에는 여전히 무전기를 메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수리 공구 가방을 든 채 이 혼란 속에서도 기이할 정도로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와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차가 멈춘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직원들 무리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친구의 팔꿈치를 툭 쳤습니다. 보안 요원이 롤스로이스를 고치겠다고? 정말 주제 파악을 못하는구만. 윤세아가 고개를 들었고 선글라스 너머 그녀의 눈빛은 조소로 번뜩였습니다. 당신이 누군 줄 알고? 본사 기술자들도 아직 감히 손도 못 댄 걸 당신이 무슨 수로 고친다는 거야. 남기태는 대꾸하지 않고 그저 옅게 웃으며 평온한 눈빛을 유지했습니다. 전직 항공정비 엔지니어였습니다. 대표님이 괜찮으시다면 제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차가 여기서 멈춰 있으면 VVIP 고객들 길을 막게 됩니다. 옆에 서 있던 비서가 윤세아에게 속삭였습니다. 대표님, 듣자 하니 저 사람 예전에 항공기 정비 공장에서 일하다가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오래 입원하시는 바람에 일을 그만두고 간병하기 편하려고 보안 일을 한다고 합니다.
윤세아는 반신반의하며 곁눈질했습니다. 그녀는 본래 사람을 믿지 않는 습관이 있었고, 특히 흑수저, 계층의 사람들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녀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좋아요. 만약 당신이 10분 안에 이 차를 고칠 수 있다면 제가 당신을 남편으로 맞이하죠. 로비의 공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얼음장처럼 떨어져 내렸습니다. 직원들은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고 어떤 사람은 킥킥거리고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렸습니다. 누군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진심이야, 농담이야. 윤세아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농담이든 진담이든 저 사람이 뭘 해낼 수 있는지 두고 보죠. 남기태는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 맑은 눈에는 자격지심이라곤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게 약속이라면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누구도 함부로 무시해선 안 된다는 걸 증명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차 앞쪽으로 걸어가 본이들 열었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습니다. 공구들이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가 진동하는 기계의 기름 냄새와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남기태는 몸을 숙이고 집중한 눈빛으로 마치 장인처럼 손가락 하나하나를 민첩하고 섬세하게 움직였습니다. 5분이 흘렀고 땀이 그의 셔츠 어깨를 적셨습니다. 한 직원이 작게 비웃었습니다. 5분 남았네. 저 사람 못 고치면 아예 일자리 잃겠는데. 윤세아는 팔짱을 낀 채 서서 반은 격렬하고 반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도전하는 사람은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있어 남기태는 사회적으로 낮고 보잘것없는 사람일 뿐이었고 자신은 바벨탑 꼭대기에 서 있는 존재였습니다. 남기태가 고개를 들고 났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윤 대표님이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윤세아는 잠시 멈칫하다가 경계하는 태도로 다가갔습니다. 내가 뭘 하면 되죠? 남기태가 대답했습니다. 그저 키만 돌려주세요. 엔진 소리를 다시 듣고 싶습니다. 그녀가 시키는 대로 하자 시동 걸리는 소리가 약하게 들리더니 이내 꺼져버렸습니다. 남기태는 다시 몸을 숙여 센서 근처에 작은 전선 하나를 조정했습니다. 그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습니다. 이거였군. 그는 전선 끝을 다시 연결하고 꽉 조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윤세아가 다시 키를 돌리자 V12 엔진 소리가 잠에서 깬 야수처럼 웅장하고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로비는 순식간에 환호성으로 터져나갔고 직원들은 소리치며 어떤 이들은 박수를 보냈으며 몇몇 사람들은 존경심이 섞인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남기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세아는 여전히 차 안에 앉아 놀란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걸어나와 남기태를 빤히 쳐다보며 목소리가 확연히 작아진 채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한 거죠? 남기태는 손을 닦으며 입가에 선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압력 센서 신호가 어긋나서 보호 회로가 차단된 거였어요. 엔진 소리를 듣고 오류를 읽어냈습니다. 윤세아는 침묵했고 쏟아지는 시선들 속에서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년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경영천재라고 칭송받던 그녀가 오늘 한보안 요원에게 겸손에 대한 수업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남기태는 군대식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차는 이제 괜찮습니다. 저는 초소로 복구하겠습니다. 그가 막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당신 정말 엔지니어였어요. 남기태는 뒤를 돌아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은 주차 관리요원이죠. 그는 말을 마치고 떠났고 윤세아의 담담한 눈빛과 로비 전체에 퍼지는 수군거림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소식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한국의 SNS를 타고 바람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한 직원이 보안 요원이 재벌의 롤스로이스를 고치는 장면을 짧은 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린 것입니다. 네이버와 덕후 같은 커뮤니티에서 누리꾼들은 앞다투어 댓글을 달았습니다. 보안 요원이 저런 비싼 차를 고치다니 분명 은둔형 천재일 거야. 게다가 여회장이 결혼해준다고 말한 것도 있네. 약속 지키나 봐야겠는데. 하룻밤 만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본래 고상하던 그랜드 팰리스 쇼핑몰은 순식간에 여론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웃어넘기는 사람도 있고 비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기태는 인터넷 현상이 되었고 윤세아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통제력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그녀의 명성은 이름 없는 경비원과 엮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기태가 출근하자마자 센터 관리자인 임 이사가 그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책상을 두드리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끌었어. 윤세아 대표님이 불쾌해하시니 일이 잠잠해질 때까지 당분간 며칠 쉬게. 남기태는 말없이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방을 나섰고 가슴속에서 씁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결코 유명해지길 원치 않았고 그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 싶었을 뿐인데 이 세상은 가난한 사람이 의심받지 않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날 오후 장마철의 폭우가 쏟아져 내렸고 남기태는 성남시 수정구의 가난한 동네에 있는 눅눅한 반지하 방에 앉아 기름때 묻은 손을 바라보며 깜빡이는 형광등 불빛 아래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차 엔진 소리가 터져 나오던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그 느낌은 그에게 자신이 여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는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어머니 심숙희 여사를 돌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열정을 억눌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은 마치 꺼지지 않은 숯불처럼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기회만 있다면 다시 활활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각 윤세아는 강남의 고층 펜트하우스에 앉아 있었고 바람이 통유리창의 커튼을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에는 그 영상이 여전히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오르내리며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물었습니다. 대표님, 영상을 내릴까요? 플랫폼에 신고하고 법무팀을 통해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화면 속에서 남기태가 손을 닦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녀 자신에게도 낯선 것이었습니다. 오만한 자의 미소가 아니라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한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자신만의 빛을 가진 사람. 윤세아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냥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보고 싶어. 반지하의 좁은 방에서 남기태는 자신을 경멸했던 그 여자가 자신에게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기름 냄새와 소나기 속에서 있었던 그 10분이 정점에 있던 사람과 바닥에 묻혀있던 사람, 두 사람 모두에게 변화의 시작을 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랜드 팰리스몰은 단순히 쇼핑몰이 아니라 화려함과 슈퍼리치, 그리고 서울에서 자신의 계급을 증명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상징이었습니다. 1층은 수입 대리석으로 깔려 있고 높은 천장에는 콘서트홀만 한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습니다. 벤틀리부터 마이바흐, 제네시스 한정판에서 굉음을 내는 스포츠 슈퍼카까지 고급차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어 마치 지하 전시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곳의 VVIP 고객들은 쇼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시를 했습니다. 에르메스 가방 하나, 까르띠에 보석 하나, 하이힐 소리 하나하나가 모두 재벌가들의 언어였습니다. 윤세아는 그 세계에 왕관 없는 여왕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말을 할 필요 없이 그저 나타나기만 해도 쇼핑 구역 전체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브랜드들은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게시물 하나라도 올라가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한국 소비자 기술의 여왕이라 불렀습니다. 작은 배달 앱을 아시아를 아우르는 유통 제국으로 키워낸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그녀를 겪어본 사람들은 세아가 결코 다가가기 쉬운 사람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원했지만 편의점에 미리 타 놓은 커피가 아닌 진하게 로스팅한 게이샤 원두여야 했습니다. 파트너사가 이메일 제목을 늦게 보내면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발송하게 했습니다. 상세 보고서가 없으면 나한테 말 걸지 마, 공기를 베는 칼날처럼 차가운 명령들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은 그녀를 무서워했고 비서들은 그녀의 눈을 피했으며 운전기사는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 달 만에 3명이나 바뀌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윤세아는 미팅 시간을 5분 늦췄다는 이유로 미국 파트너사를 공개적으로 사과하게 만든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세계에서 1mm의 오차는 곧 퇴출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에 평범한 보안 요원 남기태가 단 10분 만에 그녀의 슈퍼카를 고친 사건은 센터 전체를 뒤집어 놓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사건은 윤세아의 차가운 권위의 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자들의 눈에 남기태는 여전히 희미한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오후 근무조로 일하며 주로 지하 주차장과 메인 로비에 머물렀습니다. 흰색 셔츠는 언제나 어깨가 달아 있었고 검은 구두는 오랫동안 바꾸지 못한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지역 용역 업체에서 온 아르바이트생으로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남기태는 조명이 깜빡이거나 카드리더기가 고장나거나 유리문이 걸리는 등 기술적 결함이 발생할 때마다 어디선가 나타나 마법처럼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곤 했습니다. 그는 강남 중심에서 빨간 버스를 타고 1시간 가까이 걸리는 성남시 외곽의 가난한 반지하 방에서 살았습니다. 3평 남짓한 비좁은 방이었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심숙희 여사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2년 가까이 요양병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녀는 한때 존경받는 중학교 선생님이었고 작은 체구의 다정한 목소리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남기태는 불평 한마디 없이 생색 한 번 내지 않고 어머니를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매일 밤 근무가 끝나면 버스를 타고 돌아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산 뒤 조용히 병원으로 가서 자리를 정리하고 어머니에게 따뜻한 물수건 찜질을 해드렸습니다. 쉬는 날 밤에는 낡은 부품을 가져와 용접해서 이웃집 펌프를 고쳐주거나 윗집 할아버지의 고장난 선풍기를 조립해주곤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기태를 아끼며 그를 길 잃은 기술자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이 왜 전공을 살려 돌아가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남기태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입원하셨을 때 곁에 있으려고 다 관뒀거든요. 이제 와서 낡은 학위와 업데이트되지 않은 경력으로 어딜 가겠습니까? 게다가 보안 일도 먹고 살 만하고 시간도 낼 수 있어서 어머니만 건강하시다면 괜찮습니다. 윤세아와의 만남은 그가 TV 화면을 통해서만 보던 세상과 처음으로 직접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역시 한때는 여의도의 고층 빌딩 유리 사무실에서 일하며 항공기 엔진 설계도를 그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3년 전 비 오는 밤, 야근 때문에 공장에 있느라 길에서 쓰러진 어머니를 제때 돕지 못했던 그 밤에 끝이 났습니다. 그 후로 남기태는 어머니 곁에 있기 위해 단순한 일을 선택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윤세아는 그런 사정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의 눈에 그는 그저 수동적인 순간에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린 보안 요원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차를 고칠 줄은 몰랐지만 홧김에 내뱉은 이 차를 고치면 결혼해주지 라는 말이 영상으로 찍혀 인터넷에 퍼질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 영상은 산불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룻밤 만에 재벌녀 보안요원과 결혼이라는 해시태그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3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YS그룹의 총괄 회의실 분위기는 칼로 베어낼 수 있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홍보팀장이 떨며 말했습니다. 윤 대표님, 죄송합니다. 어젯밤 영상이 유튜브부터 인스타그램까지 모든 플랫폼에 퍼졌습니다. 디스패치에도 기사가 떴고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윤세아는 서류 뭉치를 책상에 던졌습니다. 누가 그 영상을 찍은 거야? 쇼핑몰 직원 중 한 명이겠지만 지금은 밝혀내기 힘들겠지. 법무팀을 써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세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화가 났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남기태는 정말로 차를 고쳤고 그녀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 없이 비굴하지 않게 애원하지도 않고 증명하려 애쓰지도 않으면서 자신을 똑바로 쳐다본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침착함과 확고한 눈빛뿐이었습니다. 원치 않아도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홍보실로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의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 보안 요원 건드리지 마세요. 그 사람은 차만 고쳤을 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이 되물었습니다. 누구시죠?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날 오후 남기태는 센터 관리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윤세아와 몇 번의 교류 모임에서 식사를 했던 임 이사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우리 센터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직원은 데리고 있을 수 없어. 내부 조사가 끝날 때까지 무급으로 쉬게. 남기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을 뿐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사회 계급 구조에서 작은 장기말이자 희미한 이름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을 나설 때 그는 한청소 소녀의 믿음으로 반짝이는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아저씨, 어제 영상 봤어요. 정말 멋졌어요. 남기태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직을 당하고 스캔들을 이용한다는 누명을 썼지만 그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게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성남의 가난한 동네는 떠들썩했습니다. 윗집 아저씨는 따끈한 팥죽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기태야, 오늘 인터넷 보니까 너 엄청 유명해졌더라. 골목 입구 슈퍼 아주머니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나중에 내가 카센터 차리면 우리가 다 밀어줄게. 남기태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은 씁쓸했지만 또 한편으론 따뜻했습니다. 화려한 세상에서는 밀려났지만 이곳 작은 골목과 낡은 반지하 방, 그리고 진심 어린 정이 있는 사람들은 그에게 여전히 설 자리가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한편 다른 곳,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사무실에 홀로 앉은 윤세아는 화면 속 그 영상을 다시 켰습니다. 남기태가 미소 짓는 순간 그녀는 심장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가 상류층 전체를 침묵하게 만든 그 보안 요원을 남몰래 지켜보기 시작했다는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롤스로이스 엔진 소리가 승전가처럼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며 10분 가까이 이어진 긴 긴장과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쇼핑몰 로비 전체가 숨을 죽였다가 갑자기 웅성거리는 환호성으로 터져나왔습니다. 판매 직원들, 지나가던 손님들, 지하 주차장 직원들까지 모두 쳐다보았습니다. 호루라기를 불고 주차권이나 끊어주는 줄 알았던 보안 요원이 수십억짜리 기계를 단 8분 만에 고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윤세아는 여전히 그곳에 서서 눈동자는 움직이지 않고 팔짱을 낀 채 손마디를 살짝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몸을 돌려 입을 굳게 다문 채 차에 탔습니다. 비서가 따라오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공식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윤세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은 선글라스 뒤에 눈은 백미러를 통해 근처에 서 있던 청소부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하고
박수를 받는 남기태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갑자기 덜컥 내려앉았지만 이성은 머릿속에서 포효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패배한 적 없는 윤세아였고 군중 앞에서의 헛된 말 한마디가 SNS에 퍼져 웃음거리가 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네이트 팜 포럼에는 재벌 윤세아의 충격 발언, 롤스로이스 고치면 보안 요원과 결혼 약속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불과 몇 시간 만에 공유수가 수만 건에 달했습니다. 아래 달린 댓글들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오만한 발언이네. 자기가 무슨 K드라마 찍는 줄 아나. 고쳤으니 약속 지켜야지. 보안 요원이라도 결혼하면 되지. 사장님들보다 더 진국일지 누가 알아. 용기 있다고 지지하는 사람도, 비꼬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차갑고 권위적인 갑이 자신의 말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을 보며 통쾌해했습니다. 도시의 다른 구석, 비좁은 자취방에서 남기태는 낡은 나무 책상 앞에 앉아 식어버린 라면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는 계속해서 카카오톡 메시지와 댓글 알림으로 불빛을 밝혔습니다. 그가 차를 고치는 영상은 맹렬히 공유되고 있었고 조용한 보안 요원이었던 그는 이제 관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옛 친구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 유명해졌더라. 기자들이 내 프로필 캐려고 난리야. 남기태는 한숨을 쉬며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식의 유명세는 원한 적도 없었고 군중들의 술자리에 오르는 안주거리처럼 입방아에 오르는 건 더더욱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쇼핑몰 관리자인 임 이사가 그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작은 회의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했습니다. 임 이사는 유리 테이블 위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남군, 자네가 자네 위치를 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 보안 요원은 질서를 지키라고 있는 거지, 인터넷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라고 있는 게 아니야. 남기태는 침묵했습니다. VVIP 고객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왔어. 내일 로비를 지나갈 때마다 자네가 손가락질 받고 입방아에 오르는 걸 보기 불편하다더군. 자네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지금으로서는 며칠 휴가계를 쓰고 쉬는 게 좋겠어. 언론 처리가 끝나면 다시 부르지. 남기태는 임 이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장 난 차를 고쳤을 뿐 돈을 요구하지도 명예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직업이 제게 옳은 일을 할 권리조차 주지 않는다면 쉬고 안 쉬고가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임 이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미팅을 끝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날 점심 무렵 남기태는 몇몇 사람들의 동정과 깊이가 섞인 시선을 받으며 가방을 들고 센터를 떠났습니다. 누군가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유명해지면 좋은 줄 알더니 결국 잘렸네. 한편 최상층에서는 윤세아가 법무팀 및 홍보팀과 회의 중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해당 영상의 확산 정도에 대한 보고서가 상세히 표시되었습니다. 한 직원이 제안했습니다. 그건 단지 농담이었으며 법적 효력이나 도덕적 구속력이 없다는 보도 자료를 내고 동시에 네이버와 유튜브 등 플랫폼의 관련 콘텐츠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윤세아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남기태가 몸을 숙여 차를 고치던 순간의 얼굴이 담긴 화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너무 강경하게 대응하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현재 남기태 씨는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고 있는데 너무 몰아붙이면 권력을 이용해 약자의 입을 막는 갑질로 비칠 수 있습니다. 윤세아는 고개를 돌려 칼날 같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여론 따윈 상관없어. 난 그저 내 헛소리 하나 때문에 공들여 쌓은 이미지가 망가지는 걸 두고 볼 수 없을 뿐이야.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감히 그녀에게 대꾸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그랬듯 누구도 윤세아가 틀렸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오후 한 주요 인터넷 신문사가 갑자기 단독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롤스로이스 고침 보안 요원의 정체, 카이스트 출신 전직 항공기계 엔지니어, 기사는 남기태의 학력, 경력, 가정사를 공개하며 낡은 차 옆에 선 그의 사진과 함께 감동적인 멘트를 실었습니다. 사랑을 얻으려고 고친 게 아닙니다. 그저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누리꾼들의 태도는 바뀌었고 그들은 기태를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 존중이라는 해시태그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일부 독립 언론인들은 윤세아의 행동을 약속 위반이라 칭하며 힘없는 사람을 대놓고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남기태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저평가받는 사람들의 상징이 되고 있었습니다. 윤세아는 처음으로 모든 것이 통제 범위를 벗어났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지시 아래 홍보팀은 은밀하게 쇼핑몰 측에 기태와의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직접적인 명령도 문서도 없었지만 관리진과의 비공개 회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기태를 호되게 비판했던 임 이사가 이번에는 거절했습니다. 고작 동영상 하나 때문에 그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친구는 도덕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발언을 자제하라고 할 수는 있어도 그런 터무니없는 이유로 해고하면 노동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윤세아는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데 익숙했지만 이번만큼은 남기태가 예외였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점이 그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사무실 불이 새벽 2시가 넘도록 켜져 있을 때 그녀는 영상과 댓글들을 하나하나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한참 동안 멈추게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은 모욕당해도 화내지 않고 칭송받아도 아부하지 않으며 그저 그것이 본질이기에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난생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을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그녀를 두렵게 했습니다. 재벌의 결혼 공약, 스캔들 이후에도 그랜드 팰리스몰은 매일 밤 불을 밝혔고 손님은 많았지만 관리층 사이에는 살얼음 같은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남기태에 대해 말할 때 목소리를 낮췄고 윤세아의 이름은 조심스럽게 언급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이 스캔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덮으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YS그룹의 총괄 CEO인 권현석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얼굴, 항상 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며 몸에 딱 맞는 정장을 입은 그는 침착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권현석은 윤세아의 오른팔로 여겨지며 소매 유통 체인을 시작하던 초기부터 그녀와 함께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석의 마음속에 동경과 짝사랑, 그리고 소유욕이 뒤섞인 특별한 감정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현석은 오랫동안 세아를 자신이 가질 수 없는 목표로 여겨왔고, 그녀가 갑자기 흑수저, 보안 요원과 관련된 사건에 휘말리는 것을 더욱 견딜 수 없었습니다. 현석의 머릿속에서 그것은 모욕이었습니다. 인터넷 댓글을 읽을수록, 사람들의 조롱을 들을수록 현석의 마음속 분노는 맹렬히 타올랐습니다. 그는 다짐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기태라는 이름을 모든 이야기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말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아침, 현석은 지하 보안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차가웠습니다. 기태 어디 있나? 그를 좀 봐야겠는데 젊은 직원이 주눅든 채 대답했습니다. 기태 형님은 정직 중입니다. 대표님. 임 이사님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쉬라고 하셨습니다. 현석은 입꼬리만 올리는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됐군. 쉬고 있다면 처리하기 더 쉽겠어. 그날 오후, 그는 신라호텔 커피숍에서 윤세아를 따로 만났습니다. 은밀한 분위기, 따로 마련된 테이블에는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권현석은 조심스럽게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세야, 내가 그 보안 요원 서류를 전부 훑어봤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친구가 아닌 것 같아. 항공정비 업계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보안 요원을 한다. 믿기 힘들어. 내 생각엔 그가 이번 사건을 이용해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것 같아. 윤세아는 고개를 들어 약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꾸밀 만큼 영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현석은 태연하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요즘 가난한 사람들은 유명해지기 위해 별짓을 다 해. 빨리 막지 않으면 나중에 언론에서 재벌이 사랑한 보안 요원 같은 기사를 또 써댈 거고 내 이미지는 산산조각 날 거야. 윤세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현석의 말이 일리 있다고 느꼈지만 여전히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인데? 현석은 미소를 지으며 칼날 같은 눈빛으로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난 그저 당신과 그 녀석 사이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낼 정당한 명분 하나만 있으면 돼. 때로는 진짜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죄를 지은 것처럼 보이기만 하면 충분하거든. 윤세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동의한 건 아니었지만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일부는 사건이 더 커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다른 일부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자존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3일 후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아침 남기태가 복직 신청서를 내러 센터에 돌아왔을 때 그는 보안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책상 앞에는 임 이사와 다른 보안 요원 2명, 그리고 권현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VVIP 구역에서 분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가의 수입 자동차 부품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해명해보게, 현석이 침착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자네가 주차 구역에서 이 가방을 들고 나가는 걸 본 사람이 있어. 남기태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그냥 짐 옮기는 걸 도와주러 지나갔을 뿐입니다. CCTV에 찍혔어. 현석이 짧게 대답하며 노트북 화면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흰 셔츠를 입은 남자가 가방을 들고 주차 구역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확실하지 않았지만 체격이 기태와 비슷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건 제가 아닙니다. 저는 남의 물건에 손댄 적 없습니다. 임 이사가 곤란한 표정으로 현석을 쳐다봤지만 현석은 여전히 태연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자네를 해고할 수밖에 없어. 가서 짐 싸게. 남기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을 나섰습니다. 지하복도 전체가 의심과 동정이 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능력 있으면 뭐해. 욕심이 과했네. 가난한 사람은 귀한 물건 보면 못 참나 봐. 그날 오후 그가 자취방 구역에 도착했을 때 집주인 아주머니가 요양병원에서 온 통지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기태야, 병원에서 연락 왔더라. 병원비랑 보험 적용 안 되는 치료약값이 너무 밀려서 내일까지 돈 더 안 내면 어머니 강제로 싼 공립병원으로 옮겨야 한대. 특수약도 못 쓰고. 남기태는 종이를 쥐었고 눈이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그는 저축한 돈을 모두 병원비로 보냈고 실직한 지금 통장에는 몇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밤에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의사에게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사정했지만 원무과의 난처한 눈빛만 돌아왔습니다. 저희도 이해합니다만 병원 규정이 있어서요. 경비가 없으면 약을 계속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남기태는 병원 정문을 나섰고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진눈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마 밑에 서서 흠뻑 젖은 채 추위에 떨었습니다. 길 건너편에는 웃으며 서로 우산을 씌워주는 연인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문득 화려한 서울이라는 도시 한복판에서 자신이 철저히 고립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헛소문 하나로 평생의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곳. 다음 날 아침, 인터넷 뉴스가 다시 폭발했습니다. 재벌차 고쳐준 경비원, 부품 절도 현장 적발. 흐릿하지만 그의 사진이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욕을 했고 어떤 이들은 거봐, 똑똑한 척하더니 가식이었네 라며 비웃었습니다. 윤세아는 사무실에 앉아 뉴스를 읽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녀의 비서가 물었습니다. 대표님, 이 건에 개입해야 할까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어. 아마도 이것이 모든 것을 끝내는 가장 빠른 방법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훗날 그녀가 평생 후회하게 될 말이었습니다. 밖에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기태는 반지하 방처마 밑에 앉아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원래 짐이 없던 방은 이제 더욱 텅 비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으로 모셔져 와 고통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아, 너무 힘들게 살지 마라. 우린 가난해도 비겁하게 살지 말자. 어머니의 약한 목소리가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기태는 낡은 배낭에 몇 가지 짐을 챙겼습니다. 그는 방문 앞에 서서 한때 웃음소리와 낡은 라디오 소리가 있던, 이제는 적막만이 감도는 곳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어요. 다음 날 새벽, 사람들은 기태의 방이 잠겨 있고 짐이 싹 비워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고향으로 숨었다는 소문도, 딴 곳으로 도망갔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오직 동네 몇몇 사람만이 기태가 급하게 써서 책상 위에 남겨둔 쪽지의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쳤을 뿐입니다. 누가 묻거든 저 자신을 찾으러 갔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붐비는 도시 속에서 남기태라는 이름은 서서히 사라져갔고, 윤세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무심코 그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빈자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태라는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서 잊혀갈 무렵, YS그룹 내부에는 다시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윤세아가 운영 효율화를 위해 수천억 원을 투자했던 인천과 부산 물류센터의 자동 운송 차량 시스템이 잇따라 고장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량은 가다가 멈추고 경고 시스템 오류가 난무했으며 주문은 쌓이고 냉동 창고는 얼어붙었습니다. 부산과 인천지사의 기술팀이 총동원되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제조사는 전문가 2명을 파견했지만 현지화 프로그래밍 문제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창고 보관료, 계약 위약금, 주문 취소로 인해 회사는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25층 비상 대책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윤세아는 화면에 뜬 새빨간 적자 보고서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고 고위 임원들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자동 운송 시스템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의 트럭을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윤세아는 칼날 같은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는 건 후퇴야. 지금 상황에서 후퇴는 곧 죽음이고, 바로 그때 평소 조용하지만 꼼꼼하기로 소문난 백 팀장이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생각엔 남기태 씨에게 연락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백 팀장은 세아를 피하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대표님, 제가 예전에 한국폴리텍대학에서 기술 배울 때 멘토가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기태 선배님이셨습니다. 대표님이 지금 쓰고 계신 통합운송 엔진 프로그래밍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기태 선배님이 그 응용 기술을 가장 먼저 연구하고 과제로 만드셨습니다. 제가 선배님의 손으로 그린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오류가 난 시스템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새하는 침묵했고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이미 가라앉은 줄 알았던 이름이 가장 약해진 순간에 다시 떠오른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원치 않아도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사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작 코드 몇 줄의 오류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수백 명의 노동자, 운전기사, 창고 직원들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반짝이는 검은색 SUV가 강원도의 외딴 시골에 있는 작은 집 앞에 멈췄습니다. 아침 햇살이 낡은 양철 지붕 위로 황금빛으로 쏟아졌습니다. 윤세아는 경호원 없이 선글라스도 쓰지 않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화려한 조명이나 레드카펫 없는 곳에 홀로 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남기태는 마당에서 낡은 물펌프를 고치고 있었고 그녀를 보고 1초간 멈칫했지만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나사를 조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의 1분이 지난 후에야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 일 이야기하러 온 거 아니에요. 회사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남기태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둑질하다 쫓겨난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망칠까 봐 겁나지 않으십니까? 가벼운 말투였지만 윤세아의 가슴을 때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거 알아요. 여론이 무서워서 제 이미지를 지키고 싶어서 모든 걸 방관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대표 자격이 아니라 보험이 필요한 한 사람으로서 왔습니다. 남기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화난 것도 차가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윤 대표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할 겁니다. 시스템이 무너지면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요. 제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는 걸 볼 수는 없습니다. 윤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원하는 조건이 뭐죠?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남기태는 일어나 낡은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저는 기술 엔지니어로만 일합니다. 언론에 나가지도 않고 그 어떤 홍보 캠페인에도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내 이름을 홍보에 이용해선 안 됩니다. 그녀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남자의 눈빛에는 거대한 자존심이 담겨 있었지만 그것은 조용하고도 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윤세아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남기태는 팡파르도 없이 조용히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수수한 회색 셔츠를 입고 작업용 안경을 쓴 그는 말없이 서버실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엔지니어들은 반신반의했지만 그가 자리에 앉아 손으로 회로도를 그려가며 오류 위치를 정확히 짚어내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기술 시스템뿐만 아니라 세상의 양극단에 서 있던 두 사람에게도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오만을 내려놓는 법을, 한 사람은 침묵 속에서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실내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남기태가 기술 자문 자격으로 회사에 복귀한 첫날, 아무도 그에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반은 격렬하고 반은 호기심 어린 끈질긴 시선들이 무거운 그림자처럼 그의 발걸음을 쫓았습니다. 그는 회색 셔츠에 검은색 정장 바지 차림이었고 어깨에는 낡은 노트북이 든 천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명함도 사원증도 개인 사무실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기술실의 빈 책상에 조용히 앉아 노트북을 열고 전체 제어 시스템의 도면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젊은 엔지니어가 툭 내뱉었습니다. 또 전선이나 있는 수준이겠지. 딱 봐도 비전공자네.
다른 직원이 비웃었습니다. 저번에 경비원 하다가 오늘은 고문이라니 한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기이한 일이야. 남기태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에 흔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응시하며 빠르게 타자를 쳐서 전체 운송 시스템의 센서 데이터 지도를 재구축했습니다. 오류 지점 하나하나가 붉게 표시되었고 신호 간섭이 발생한 분기점들이 생선 가시처럼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핵심 엔지니어들이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을 때 남기태는 조용히 자신의 분석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훑어보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데이터 어디서 났습니까? 이 시스템은 3급 엔지니어 이상만 접근 권한이 있는데요. 남기태는 미소 지으며 자신이 손으로 그린 도면을 가리켰습니다. 가져온 게 아닙니다. 시뮬레이션한 겁니다. 오류 위치 하나하나가 구형 플랫폼의 운영 로직 안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예전에 북유럽에서 도입된 적이 있죠. 저는 2017년 자료부터 읽었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말했던 엔지니어가 시뮬레이션 결과와 원본 설계도를 번갈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상에, 지금 우리가 쓰는 것보다 이 도면이 더 정확해. 그날 이후 남기태가 기술실에 들어올 때 더 이상 딴지를 걸거나 비웃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신 경외심 어린 눈빛과 선배님이라 부르는 조심스러운 질문들만 남았습니다. 기태 선배님, 이 구간 신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펄스 센서는 감싸야 할까요? 아니면 교체해야 할까요? 일주일이 폭풍처럼 지나갔습니다. 남기태는 김밥과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기술실에서 쪽잠을 자며 밤낮으로 일했고 시스템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3시간마다 알람을 맞췄습니다. 그는 보수는 한 푼도 받지 않았고 단 하나의 조건만 걸었습니다. 저는 기술적인 일만 합니다. 회의나 언론, 행사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7일째 되던 날, 전체 운송 시스템이 재가동되었습니다. 오류 신호도, 도로 위에서 멈추는 차도, 인천 창고에 쌓이는 화물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라인이 한 번도 고장 난 적 없었던 것처럼 매끄럽게 돌아갔습니다. 윤세아는 중앙통제실에 서서 녹색 데이터 신호가 화면 위로 깜빡이며 규칙적으로 흐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휴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일어나 전화기를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기자회견 준비해. 주주, 언론사, 파트너사 전부 초청하고 발표할 게 있어. 이틀 뒤 YS그룹 28층 대강당은 수백 명의 사람으로 가득 찼고 카메라 플래시가 무대를 비추었으며 스마트 물류 시스템 정상화 발표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조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윤세아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여전히 침착한 모습이었지만 이번에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차가움 대신 결단력이 섞인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매우 힘든 시기를 겪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련 속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봐야만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강당 안이 숨을 죽였습니다. 얼마 전 저는 제 차를 고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와 결혼하겠다는 철없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저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정말로 고쳐냈습니다. 단순히 차뿐만이 아니라 제가 옳다고 믿었던 한계들까지도요. 수백 개의 눈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이번에는 존경을 담아 그 말을 다시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남기태 씨만 동의하신다면 저는 약속을 지킬 의향이 있습니다. 그가 차를 고쳤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제 시각을 바꿔주었기 때문입니다. 몇몇이 손뼉을 쳤고 이내 강당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윤세아는 강당 뒤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 구석에 남기태가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회색 셔츠에 검은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은 채 그저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말없이 회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윤세아는 낯선 번호로 짧은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약속 지킬 필요 없습니다. 그저 모든 존중은 경청에서 시작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저는 제 목소리가 진정으로 들렸다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며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이름도, 직함도, 지위도 없는 감사의 말이 그녀의 심장을 이토록 빠르게 뛰게 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윤세아는 남기태에게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여느 때처럼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조용히 떠났다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몇 주 뒤, 강원도의 한 비영리 단체가 산간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자전거 등교 프로그램을 조직했을 때, 물류 담당자가 우연히 낡은 자전거들의 브레이크를 조절하고 타이어에 바람을 넣고 펑크를 떼우고 있는 한 기술자를 발견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사람, 바로 남기태였습니다. 세아 역시 그날 그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마치 한 번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본 적 없는 사람처럼 일에 열중하는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름을 부르지도 다가가지도 않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부터 북쪽의 산간벽지와 남쪽의 어촌마을 등 전국 각지의 자선 활동 현장에서 수수한 차림에 과묵한 남자와 금융 잡지에 자주 등장하던 여자가 함께 있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지도 요란하게 포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에게 선물을 줄 때 함께 허리를 굽히고 노인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가난한 노동자의 거친 손등 위로 떨어지는 눈물을 볼 때 함께 침묵했습니다. 남기태 재단이라는 이름이 지역 뉴스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 농기계 수리부터 로봇 프로그래밍까지 가난한 학생들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재단이었습니다. 설립자는 윤세아였지만 재단 이름은 그의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왜 자신이 만든 재단에 타인의 이름을 붙였냐고 물었습니다. 세아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씨앗을 뿌렸고 저는 싹이 트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이 사회는 사라졌고 세아는 CEO 자리에서 물러나 직원들에게 더 친근하고 젊은 전문 경영인에게 그룹을 맡겼습니다. 그녀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후원하러 다니며 한때 쓸모없거나 실패했다고 여겨지던 사람들과 동행했습니다. 남기태는 여전히 고향에 살고 있었습니다. 수리된 시골집 앞마당은 칠판과 공구 세트, 그리고 가난하지만 야망으로 가득 찬 청년들이 모인 작은 교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계를 고치는 법뿐만 아니라 정직하고 끈기 있게 과시하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해의 마지막 날, 공영방송 KBS가 윤세아를 영감을 주는 여성이라는 토크쇼에 초대했습니다. 인터뷰는 생방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진행자는 거침없이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때 엘리트의 상징이셨는데 지금은 전직 경비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후회하신 적 없습니까? 윤세아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스튜디오 조명 아래 그녀의 눈이 빛났습니다. 아니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만하지 않았다면 저를 성장하게 해준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우리가 함께하는 건 지위나 여론, 명성 때문이 아닙니다. 저 밖에 수많은 소음 속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 바로 진심 어린 존중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관객들의 박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고향 집의 작은 TV 앞에 앉은 남기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심숙희 여사가 옆에 앉아 따뜻한 차를 따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널 그 여자 성공의 그림자라고 불러도 속상하지 않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남기태는 찻잔을 내려놓고 어두운 마당을 바라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진심이라면 옆에 서든 뒤에 서든 중요하지 않아요. 나 자신을 잃지 않는다면요. 늦겨울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고 책상 위에는 그가 검토해야 할 남기태 재단 장학금 신청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 하나하나가 사연이었고 꿈이었습니다. 출신 때문에 저평가받았던 예전에 그와 닮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끝났지만 아마 그 여운은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겠죠? 윤세아와 남기태의 모습은 사실 서로 대비되는 색깔이지만 이 현대 사회에서 서로를 채워주는 존재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초반에 세아는 밉살스럽기도 했지만 참 안쓰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재려했던 오만함은 비난받아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명예의 정점에 서서 아부하는 사람들과 허상에 둘러싸여 철저히 고립되어 있던 그녀가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기태의 등장은 찬물 한 바가지와 같았지만 동시에 그녀를 깨우는 맑은 물이기도 했습니다. 고개 숙여 사과하고 변화하는 세아의 모습은 사람이란 남의 어깨 위에 올라설 때가 아니라 남을 끌어올리기 위해 몸을 굽힐 때 비로소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기태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우리에게 자존감에 대한 깊은 교훈을 줍니다. 비좁은 반지하 방에 살며 사회가 하찮게 여기는 일을 하면서도 그는 맑고 깨끗한 영혼을 지켰습니다. 칭송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정과 책임감으로 일했습니다. 겉모습의 화려함이 우선시되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편견 때문에 기태와 같은 원석을 무심코 지나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돈으로 반짝이는 롤스로이스를 살 수는 있어도 진심 어린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때로 내가 누구든 상관없이 나의 본질적 가치를 알아주고 아껴주는 사람을 찾는 단순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윤세아의 위치에 있다면 자존심과 사회적 편견을 내려놓고 기태처럼 자신보다 배경이 낮은 사람을 존중하며 동행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